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서 차근차근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작년 정도쯤에 되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였었는데, KBS에서 했었던 드라마입니다. 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하는 주말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실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테랑 배우 최수종 씨와, 걸그룹 출신에서 이제 배우로 되게 성공적으로 경력을 터닝한 유희 씨가 서로 호흡을 맞췄었던 드라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최수종 씨가 원래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가석방이 돼서 나와서 자기 이름도 다 개명하고 그러면서 자기 친딸을 음이야 양이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매우 감동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중에 최수종 씨가 자기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원래 살인과 관련된 일을 저질렀던 새로이 증인이 나타나서 자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죄로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 자체가 우리가 배우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내용과 좀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된다면 유튜브 같은 데서 한 마지막 결말 정도? 그 정도는 한번 좀 찾아서 좀 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작권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하지만 한번 유튜브에서 좀 서칭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소와 형사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피의자를 신문해봤더니 수사해봤더니 그렇게 생각된다. 라고 판단하면 법원에다가 재판할게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고 줄여서 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소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근데 기소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이 두 가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검찰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좀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내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소독점주의,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법상에는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또 수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소편의주의는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좀 개정이 되고 그리고 시행령도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르칠 때 좀 많이 힘듭니다. 이 기소독점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의 설치 이 부분 때문에 기소독점주의가 좀 깨져버리는 상황이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소편의주의에 관련된 부분 잘 보면 여기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 제51조에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양형의 조건에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도 조금 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였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면 되고요.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형사재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전에 전전 시간 중에 이제 형사재판의 절차 했었던 게 있었죠. 수사 단계가 끝났고 수사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거는데 이걸 공판이라고 했고 공판이 이제 끝날 때쯤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형의 선고를 하고 형의 집행 이것이 바로 형사 절차의 일련의 흐름이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형사 재판, 즉 공판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판은 이제 법원에 의해서 제기된 공소 제기 이후에 공판 절차를 의미한다. 이건 뭐냐?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 재판이라고 하고 줄여서 공판이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이 검사가 원고가 되고 이게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민법하고 좀 다르죠. 민법은 원고와 피고, 그 피해행위의 가해자, 당사자 이 둘 사이라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검사가 된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명칭도 이 기소 단계 이후, 즉 공판 단계에서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기소 이후부터는 피고인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가 이제 변호사 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라는 말이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형사소송법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데 잘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절차를 잘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모두 절차, 모두라고 하는 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 도입 첫 부분, 그 다음에 심리 절차입니다. 심리학의 심리가 아닙니다. 심리는 심리학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판결, 선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모두 절차라고 하는 거, 재판을 시작하는 절차라고 봤을 때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불리한 진술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걸 고지하고 난 다음에 이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죠. 피고인은 그 뭐 이름, 뭐 나이 몇 살에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인정신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검사의 모두 진술 스타트가 되는데 이 피고인은 무슨 뭐 때문에 제명을 했고요. 이건 법조문으로 봤을 땐 이러이러한 법에 위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진술합니다. 그럼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심리학을 한다면 심리학은 이렇게 마음 심자를 써야 되겠지만 여기는 이 심자가 찾을 심자입니다. 이게 뭔가를 찾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법률관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행위를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 절차를 잘 보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증거, 특히 이 증거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잘 봤을 때 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증거관계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 변호인이 진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증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변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리 절차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 즉 구형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뭐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죠. 사형을 구형합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건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인의 최후 진술 요 부분이 나온다. 요런 것들이 이제 심리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검사가 뭐 사형 부분을 이제 구형합니다. 라고 뭐 혹은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치더라도 피고인은 무조건 무죄로 먼저 추정이 돼야 합니다. 검사가 구형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은 형의 선고 이후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심리 과정 다 끝나고 검사의 구형 다 끝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다 끝나고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게 되죠.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결과에 따라서 너 유죄냐 무죄냐 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의 경우가 됐건 유죄의 경우가 됐건 이 결과에 승복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혹은 2심 판결 같은 경우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죠. 우리가 1학기 때 가장 처음에 좀 배웠었던 그 법원의 심급 제도에 보면 되죠. 그래서 상소라고 하는 것은 판사와 검사 모두 다 상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이제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자, 이제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항고와 재항고 이 부분을 배웠었습니다. 좀 이따 사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전에 수사 단계에서 한번 배웠었던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사람이 피의자라고 했었죠. 피의자를 구속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무조건 영장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먼저 밟고 그리고 나서 구속된 상태가 되면 이 구속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를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속촉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풀려날 수도 있고 계속 잡혀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수사 단계가 넘어서 일단 기소 단계에 있을 때 계속 구속 상태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보석 제도를 통해서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소 후에 즉 형사 피고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끔 하는 것이 보석 제도인데, 가장 예외적으로 형사 피의자인 신분,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신분에서도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석 제도의 경우에는 기소 후의 단계에 많이 나오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두 조차 끝났고 심리 과정도 끝났고 이제 그다음에 형의 선고를 하게 되는데, 형의 선고는 간단하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무죄라면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고, 유죄 선고를 봤을 때는 뭐냐면 크게 봐서 유형이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 혹은 실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집행유예에 대해서 참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사범, 특히 이제 재벌가, 형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 그 중대한 잘못을 했었었는데 뭐 휠체어 같은 거 타고 나오시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징역 혹은 뭐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식으로 형을 가는 게 그 정석이냐 이런 비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 뭐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너무 일반인과 너무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건 이 자체는 적법한 그 선고를 내리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대라든가 로스쿨 이런 것들 생각하는 그런 나이쯤 되면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건을 봤더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펜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예.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아까 51조는 앞에서 살펴봤었죠. 범죄자의 뭐 지능, 연령, 뭐 성향 뭐 이런 것들, 범죄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황 이런 것들 참작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쨌건 선고 유예도 유죄는 유죄입니다. 근데 선고유예 관련된 부분 이 부분보다는 사실 이 부분,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2년 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있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면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범죄와 관련 법령의 개폐 이런 걸로 형이 아예 폐지되었을 때 공소제기가 아예 없었던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면소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거, 즉 공소제기가 없었던 거, 이걸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면소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예외도 있긴 한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년을 경과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아까 선고유예보다 좀 더 강하죠.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나라의 그 약간 판결에 좀 갸우뚱하게 거리는, 그치? 항상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이제 항상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경우에 역시 또 제51조의 사항에 참작하여 1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판결까지 끝났으면 이 판결에 승복할 건가 불복할 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 2심 판결의 불복 시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 얘기했고요.
그런데 불복 이제 안 하고 다 끝났어. 그럼 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선고된 형이 확정이 딱 끝내버리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심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 그건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보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이 검사의 지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또 중요하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와 관련된 형을 살겠죠. 징역을 살든 금고를 살든 뭔가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앞전에 얘기했었던 하나뿐인 내 편의 최수종 씨가 무기징역을 받다가 가석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배경 스토리가 되는 바로 그 가석방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이거 수용자여야 하죠.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재범의 위협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가석방을 해줄 수 있는데 무기징역을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는 형을 살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징역 5년을 받았어. 그럼 3분의 1 이상을 경과했을 때 한 3년 정도? 뭐 2년 좀 넘게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형법 72조의 내용입니다. 가석방은 나중에 인권보장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인데 징역 17년을 확정했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없고 보면 그래서 수억과 관련된 사례에 상당히 여러 가지 배웠던 걸 복습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횡령이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죠. 기소라고 하는 말 벌써 나왔네요. 보면 그리고 횡령죄나 뇌물죄 같은 경우는 형법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네, 1심의 판결 한번 봤을 때는 246억 원의 횡령 혐의가 있었고 85억 원 형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그다음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하겠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징금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했죠. 보면 자, 그다음에 결과 판결 승복 안 했죠. 그래서 항소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 한번 나옵니다. 뇌물 인정액이 오히려 9억 원 늘어버렸습니다. 1심에서 15년 나왔었죠. 그래서 늘어나면서 오히려 징역 이게 9억 원 늘어나다 보니까 15년짜리를 오히려 17년으로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벌금 130, 벌금 똑같고요. 다만 이제 추징금 부분은 57억 8천여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2심에서 들어갔을 때 2심 재판부는 그때 이제 구속 수감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기소 단계 넘어가면서 나 이제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보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동부구치소인가 거기 계시다가 논현동 자택으로 계셔서 자택에만 있게끔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었었죠. 근데 2심 재판부는 이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딱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려고 했었었는데 이 전 대통령 쪽에서 변호인 측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재항고 했습니다. 아까 항고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부속 취소 결정이니까 판결이 아니죠. 네,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 시까지는 부속 취소 결정효력이 정지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 다시 석방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보니까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제 들어가셨죠. 그래서 징역 17년을 사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면 논의가 좀 있습니다. 대통령 사면 부분으로 좀 다시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제대로 더 죗값을 치러야 된다. 라고 한 논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과에서 배웠었던 내용과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만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소년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들과 좀 연결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 요 내용들이 있어서 요와 관련된 내용 준비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고 좀 어렵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선생님이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모의고사나 수능이겠죠. 보다는 조금 더 좀 간단한 내용이 나오지만 사례 위주로 많이 접근하는 것이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암기 플러스 이해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